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특별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 담겨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이구나. 거짓말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비웃음을 살 수 있는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좀 예견을 했습니까? 국내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면 모두 예견 가능한 것입니다. 오히려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사악함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어떤 무지의 소산이죠. 왜 대통령의 무지가 직접적으로 걸러지지 않고 정책으로 투사되느냐. 김보엽의 더 정치 9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주로 총선에 관한 얘기를 해왔습니다. 야권의 분열, 새누리당 내 갈등 이런 얘기를 주로 다뤄왔는데 오늘 주제는 남북관계 제로 시대에 관한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특별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요 내용부터 좀 짚어보고 시작을 할까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압박과 제재를 언제가 되든 계속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제재와 압박을 지원해야지 되고 내부 비판은 좋지 않다. 그게 핵심 메시지라고 보입니다. 그다음 몇 가지 구성 요소로 갖춰져 있는데요. 노태우 정부 이후에 민관과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자금이 30억 달러 정도 된다.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퍼주기 지원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대북 지원을 퍼주기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성공단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노동당에 유입돼서 결과적으로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 정부 성명 내용을 반복하셨습니다. 홍영표 장관이 증거가 없다 그랬는데 다시 대통령이 반복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북한을 변화시켜야지 된다. 그리고 개성공단 중단은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취할 재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 좀 더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야지 된다. 결연한 자세로 제재를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뒷받침될 때 효과가 나타날 거다. 그런데 북풍의 욕 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건 북한이 바라는 일이다. 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 연설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정권 변화, 이제 학계에서 흔히 이제 레짐 체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사회 어떤 보수 우파에서 레짐 체인지는 여러 번 이야기가 됐습니다만은 남한의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거의 레짐 체인지와 거의 유사한 동일한 언어를 쓴 건 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체제 붕괴라는 표현도 썼고요. 해방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 통일론 같은 그런 냄새를 풍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는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 통일론은 사실 군사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원조를 얻어내는 걸로 또 군사 지원을 받는 걸로 그 정도 선에서 그치고 말았지만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정권 변화, 정권 교체 수준에 여기까지 하면 현재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 재균형 정책 이런 것과 맞물리면서 굉장히 이 동북아시아에 엄청난 지금 소용돌이를 가져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북 정책 파기 선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전면적인 한반도 정책의 변화를 선언한 거라고 보는 게 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관련 참모들도 다 바꿔야 될 것 같고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오늘자로 아마 공식 폐기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하나 이제 걱정인 게 뭐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근본적인 해답을 찾아야 한다. 평소에 국내 정치에서도 이제 근본적인 뭐 발본, 세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박근혜 대통령인데요. 이 대외 관계에서도 이제 이런 뭐 근본적인 변화, 근본주의자로서의 면모를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게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그렇게 우리 대통령이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한다고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굉장히 좀 부작용이 많을 걸로 걱정이 되고요. 특히 이제 미국이나 중국으로부터도 약간 좀 잘못하면 좀 비웃음을 살 수 있는 위험한 내용이 좀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인상적인 대목이 정부와 딴소리 하지 말아라. 북한은 이런 분위기에서 남남 갈등을 조장할 것이다. 북풍 의혹 음모론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가슴 아프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국민 총화 단결 아닌가요? 제가 60년대 어릴 때 말이죠. 서울의 동대문 운동장 이런 데 가서 뭐 무찌르자 공산당 이런 이제 그 동원 집회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북 대화가 시작된 게 1971년이고요. 그 이전에 이제 무장 공비들이 왔다 갔다 했던 게 1960년대 시절인데 그때 이제 주로 했던 말이 총화 단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결사옹위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표현인데 아무튼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공산당을 이겨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오늘 이제 연설 듣고 최근에 뭐 사드 배치하고 1년에 한반도 상황을 보면서 1970년대도 아니고 60년대도로 거꾸로 좀 되돌아간 것 아닌가. 한반도 정세만 보면.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 연설이 논리적인 부분하고 현실적인 함의가 좀 분리돼 있고 착종돼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자면 변화, 뭐 근본적 변화 이런 것들이 다 핵포기에 연결돼 있어요. 북한 체제를 뭐 바꾼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핵을 포기하도록 변화를 시키겠다라는 논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의미의 레짐 체인지하고 논리적으로 같은 얘기는 아니에요. 논리적으로만 따지자면 그런 점에서 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폐기하거나 그러지 않고도 이 논리는 성립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도발 국면이므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한다. 근데 그것이 단기적이지 않고 장기적이다. 라는 측면에서 홍영표 장관도 어제 국회에 나와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그냥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도 공식 폐기를 선언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너무 그 다음에 이제 뒷수습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고 그걸 폐기하게 되면 외교안보팀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대북 정책도 새로 내놔야지 되는데 현재 박근혜 정부의 작동 시스템에 비춰보면 의지와 무관하게 그런 능력이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폐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성한영 선임 기자가 지적하신 거나 김의겸 선임 기자가 지적하신 거와 동일한 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을 포기할 때까지 변화시키겠다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대화 없이 압박과 제재 중심으로 가겠다는 것이라 그렇게 되면 이게 뭐 붕괴론, 흡수통일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헌법이 대통령한테 규정한 평화적 통일,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서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상당히 격한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연설 얘기니까요. 대통령의 어떤 의식구조 얘기를 조금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루이 14세죠. 짐이 곧 국가다. 뭐 이런 의식. 오늘 여야 대표들하고 이제 비공개로 잠시 대화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김종인. 연설 전에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김종인 여당 대표가 지금 위중한 상황을 국민들한테 좀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다. 그 얘기는 사실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든가 뭐 사드 배치 이런 중요한 결정 전에 국민들 또 국회 야당 쪽이 좀 사전에 이 상황의 위중함을 좀 먼저 설명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함의를 가지고 있는 얘기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이 그래서 오늘 제가 국회에 왔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역시 그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 조금치도 인정하지 않는 나는 옳고 야당과 또 나와 뜻을 달리하는 국민들은 잘못됐다. 아까 그 편향된 시각을 거두고 연설문에 이제 그런 대목이 있었는데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편향된 걸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이런 대결적 인식. 이게 이제 국내 정치에서도 그렇고 북한과의 이제 대외 관계에서도 지금 드러난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되네요. 근데 저는 오늘 연설 내용 중에 이게 거짓말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이재훈 팀장이 조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전격적으로 한 이유가 우리 국민들의 안전 귀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일련의 그 과정을 되짚어 보면 그냥 혼자 결정해서 해놓고 지금 뒤늦게 국민들의 안전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은 북한이 마음만 먹었으면 그날 이미 그 억류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대통령이 이 안전귀환 때문에 야당하고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절차 없이 그냥 혼자 전격적으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가 옳은 얘기입니까? 뭐 논리적으로도 성립하지 않고요. 현실적으로도 그렇죠.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처가 발표된 게 2월 7일 오후 5시입니다. 그때 개성공업지구에 180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날 철수 작업을 하느라고 더 들어갔습니다. 북한이 그냥
전원 추방 조처를 취했으니까 그날 밤 늦게까지 해서 대통령이 바라시는 대로 결과적으로 전원 안전귀환이 됐는데 북한이 그렇지 않고 그 군사분계선을 봉쇄하고 바로 막아버리고. 니네 나가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전귀환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연설한 대로 국민의 안전 때문에 개성공단을 폐쇄했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라도 설 연휴에 체류 인원을 제로로 만든 상태에서 그 다음에 발표를 했다면 그건 뭐 안전기간 때문에 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논란이 확산이 돼서 그 오래된 듯한 느낌이 들지만 겨우 지금으로부터 열흘 정도밖에 안 됐어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한 게 2월 7일이고 그로부터 나흘 뒤인 2월 10일에 개성공단 폐쇄 방침을 밝혔단 말이에요. 이 팀장은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좀 예견을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또는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대응책을 국내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면 모두 예견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가 보이는 대응, 그 다음에 구사하는 논리는 국제사회가 아니라 4월 총선에 집중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우 슬프고 불행하고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지금 현재 긴장이 고조된 것이 예. 4월 총선을 겨냥히 해서 일부러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의견인가요?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안보사는 너무 복잡합니다. 읽어도 뭔 소리인지 잘 알아듣기가 어렵고 네. 대통령은 그걸 굉장히 그 저작거리의 단순한 메시지로 요약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북한이 어쨌든 외화를 여기저기서 버려서 개성공단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탁탁 긁어가지고 핵이랑 미사일을 개발하고 쏘고 계속 도발한다. 네. 그러니까 응징해야지 된다. 뭐라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북한을 제재하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부터 끊어야 된다. 네. 개성공단을 폐쇄했을 때 풍선 효과가 나타나느냐, 그것이 북한의 이익이냐, 우리한테 훨씬 더 불이익이냐, 이런 복잡한 계산을 하기 전에 우리 뭐라도 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 인지상정. 네. 그런 논리로 그냥 가는 거죠. 그런 거로 가는 거고, 한국의 대통령들은 움직이는데 한계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50년에서 53년에 걸쳐서 수백만 명이 죽은 한국 전쟁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군인이죠. 쿠데타를 2번이나 한 전두환 대통령이 82년에 란군에서 테러를 당해가지고 여러 명의 강요가 죽고 자기도 죽을 뻔했는데도 북한을 군사적으로 응징하지 않았습니다. 응징하지 않은 이유는 전두환 대통령이 나중에 얘기했죠. 전쟁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물론 강하게 말린 측면이 있지만 네. 전두환 대통령도 미국의 만류를 받아들인 데에는 전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그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모든 정부가 진보 보수 정부를 불문하고 모든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지 되는 본질적인 책무를 벗어나지 않는데 박근혜 대통령 그 본질적 책무를 매우 과소평가하고 단호하고 싸우는 대통령의 이미지로 국민 앞에 등장하는 것을 되게 원하고 그런 식으로 상황을 만들어가고 메시지 관리 지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4월 총선을 위해서 지금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다고까지 보지 않습니다.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연설 내용도 그렇고요.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뭐 그렇게까지 사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가진 문제점을 이렇게 설명을 해보고 싶어요. 좀 뭐 무지하다. 어떤 의미냐면 제가 이제 1960년대 남북 극한 대결 시절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갔고요. 11살, 13살 그 즈음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대 쭉 보냈고 그다음에 20대 1972년에 이제 유신 체제가 난 게 만 22살 때인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때 유신 체제를 만든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 권력을 쥔 사람들은 장기 집권을 위한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고요. 국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중화학공업을 융성시키기 위해서 뭐 유신 체제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대국민 홍보용
논리를 만들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홍보 논리를 사실로 그냥 믿었던 것 아닌가. 그때 형성된 어떤 가치관, 인격, 이런 것들이 지금 60대인 박근혜 대통령한테 혹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제 그게 훨씬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사실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고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하면은 나름대로 이제 계획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금도를 지켜서 어느 선까지만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좀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은 확신을 가지고 이게 옳다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게 이제 10대, 20대 잘못 주입된 어떤 한반도 냉전 구조에서는 맞는 사고방식. 그리고 지금 한반도 정세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사악함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어떤 무지의 소산이다.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나라의 중요한 정책이 대통령 개인의 뜻, 개인의 의지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죠. 참모들이 아무도 얘기를 네. 못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국제정치학에서 지도자 변수가 매우 큽니다. 네. 개인이긴 하지만 학자들은 원래 개인 중심으로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데 리더 변수는 워낙 크죠. 그러니까 성한용 선임 기자께서 지적하신 그 대통령의 스타일, 개인. 스타일, 그다음에 어렸을 때의 경험 그런 것들이 이제 지도자 변수에 해당하는데 네. 한국이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운영할 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큽니다. 세계 그 무역 규모가 세계 10이고요. 관료 기구가 방대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관료의 나라라고 평가하는 학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의 무지가 직접적으로 걸러지지 않고 정책으로 투사되느냐 이 문제의 그 고리가 뭐냐는 거죠. 그 고리는 대통령의 무지 또는 대통령의 그 독자적인 독특한 세계관이 정책으로 구사되는 데에는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들의 국내 정치적 계산이 작동한다고 보는 거죠. 대통령의 무지가 전문 외교 그 대북 정책 관료들의 정책적 경험을 통해서 여과되고 정책으로 집행되느냐 아니면 정무 참모들의 국내 정치적 판단을 통해서 여과되고 집행되느냐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다른 건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지금 상황은 후자의 경향이 압도적으로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 관료들의 파워와 정무 비서들의 파워 사이에서 후자 쪽이 더 힘이 세고 정책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렇다고 봐야지 되는 네. 거죠. 통일부 내에서는 개성공단 관련해서는 잠정 폐쇄를 제안을 했지만 NSC도 열지 않고 박 대통령의 개인 뜻에 따라 전면 폐쇄 조치를 했다는 게 맞습니까? NSC는 열었죠. 네. NSC는 열었고 NSC를 열은 건 사실이죠. NSC를 열고 나서 그 다음에 정부 성명을 발표해서 전면 중단 조처를 내놓은 거니까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개성공단 폐쇄를 둘러싼 청와대와 그 통일부의 다른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올 들어서 벌어진 굉장히 긴박한 순간에 그 박근혜 정부 내부에서 나온 최초의 이견일 겁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난. 통일부는 1월 22일 날 대통령 업무보고 때 안정적 운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개성공단의 특수성, 남북경협에서 차지하는 압도적인 비중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때는 물론 핵미사일 전용 그런 우려 같은 건 언급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일거에 뒤집어졌죠. 제가 아는 바로는 통일부는 개성공단을 절대로 폐쇄할 수 없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이기도 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나 주요국의 대북 제재 동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 결과를 판단하기 전에 내놓는 건 카드의 효과를 잃을 수 있고 좋지 않다. 네. 그러므로 중단은 되도록이면 뒤로 미루는 게 좋겠고 부득불 중단 조처를 취해야지 될 경우에도 뒷날을 대비해서 전면 중단이 아니라 잠정 중단 조처를 취하자라는 의견을 냈는데 그게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엎어진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 정부 성명에서 이제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돈이 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된다. 전문 관련은 그런 논리를 구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논리를 구사하는 순간 역대 한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자인이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유엔 안보리가 한국 정부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제재를 하겠다고 하거나 어느 정도 더 제재하겠다고 나서진 않을 겁니다. 당사국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논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거죠. 전문 관료들이 문안을 작성했다면 그 논리를 구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막 이쪽으로 가면 이게 문제가 되고 저쪽으로 가면 양쪽 벽이 다 막힌 그런 논리를 구사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냥 정치적 결단으로도 설명했겠죠. 네. 그런데 그 논리라는 게 사실은 뭐 일부 탈북자나 일부 극우 매체를 통해서 개성공단이 시작됐을 때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거죠. 그 논리가 정부 성명에서 구사된 건 굉장히 품격이 안 맞고 입증할 수 없는 거죠.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유엔 안보리나 그 미국 정부가 북한을 제재할 때가 있습니다. 북한의 뭐 핵이나 로켓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누군가 그러니까 그게 개인이 될 때도 있고 어떤 단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은행이 될 때도 있고 기관이 될 때가 있는데 그걸 특정을 하게 되면 반드시 증거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누가 누구를 만나서 뭐를 해가지고 현금을 어떻게 줬고 그 돈이 어떻게 쓰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량 파괴무기 개발하고 관계된 행위다. 그래서 얘는 제재한다. 이 단체는 제재한다. 그 증거가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논란은 벌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증거는 반드시 내놓습니다. 미국 정부도 반드시 그렇고요. 부시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그런 이런 것도 할 때도 제재한 다 내놨죠. 증거를. 그랬었나요? 증거를 다 내놓긴 했죠. 뭐 장부도 내놓고 그랬어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증거 자료가 없다지 않습니까? 파악을 했는데 주권국가의 책임 있는 정부가 구사할 수 있는 논리나 언술 체계가 아닙니다. 이거. 김우경 기자 어제 그 이해찬 총리가 되게 재밌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그 홍영표 장관 상대로 돈이 들어간 게 노무현 정부 때 2천만 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5억 2천만 불. 그러면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핵 미사일 개발 자금 됐다는 거 아니냐? 그걸 자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게, 야, 이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정도가 아니라 네.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잠깐 찾아봤는데 국가보안법의 5조에 보면 자진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뭐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면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처벌의 강도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구조에 또 편의 제공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걸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총포, 탄약, 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포, 탄약, 화약 정도가 아니라 지금 수소폭탄과 미사일이니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어디 될 수가 없겠죠. 네. 저는 왜 국가보안법의 달인이라고 하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홍영표 장관이 말이죠. 그 지금 좀 보수 성향 언론, 친여 성향 언론에서도 이제 통일부 장관 자격 없다 이런 사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분이 관둘 가능성은 없는 건지 또 그분 여기 입술이 좀 불어났던데 언제부터 그렇게 된 겁니까? 북한이 7일날 로켓을 발사한 이후로 제대로 잠을 못 잤다는 이제 이 물이 개성공단 쪽으로 넘어오고 개성공단의 주무부처인데 전면 중단의 논거를 만들기가 어렵고 통일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에 따라서 강경책으로 가는데 답변은 다 대외 발언은 장관이 직접 해야지 되고 할 말은 없고 뭐 여러 가지가 엉키니 뭐 심신이 많이 괴로울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장관은 언제까지 하실까요? 통상적으로 보면 오늘쯤은 자진사퇴서를 내는 게 맞는 거죠. 자신의 발언을 번복했고 그러니까 무리를 빚어서 죄송하든 어쨌든 내야지 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그런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그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성공단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고 총선 이후에 극적으로 개성공단 재개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극적으로 재개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개성공단이 2번 정도, 한 번은 장기 축소 운영된 적이 있고요. 네. 한 번은 장기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축소 운영된 건 이명박 정부 때인데 인원을 통제하고 출입이 굉장히 복잡해졌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13년에 3차 핵실험 이후에 남북의 공방 과정에서 165일 동안 중단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쨌든 개성공단이 축소 운영되거나 중단된 실질적이고 논리적인 이유가 남북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정부가 만나서 얘기하면 언제든지 손바닥을 뒤집듯이 어제까지 싸우다가 오늘 공단을 재개하겠다라고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개성공단 재개하겠다 그랬는데 반대할 사람 별로 없을 테니까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가 구사한 논리는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되고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처는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견인하기 위한 뼈를 깎는 결단이자 선도적 조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이걸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형식 논리적으로는 북한의 핵 문제가 소멸되지 않는 한 개성공단을 재개할 논리를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사업가라도 안 하겠어요. 네. 그동안 수많은 돈과 인력 그리고 자기 노력을 들여서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비슷한 상황이 다시 또 열린다. 그러면 자기가 투자했던 건 찾아오기 바쁘지. 다시 거기에 투자를 할까요? 금강산 관광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뭐 낮은 선봉 이런 데서 설사 뭐가 재개가 된다 할지라도 네. 북한에 투자하기는 이번 조처로 대단히 어려워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무디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한 네. 곳인데요. 지정학적 위치 자체가 리스크인 나라가 세 나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대만,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거를 해야지 된다. 한국으로 따지자면 북한을 완벽하게 제어와 통제하지 못하더라도 관리할 수는 있어야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개성공단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처를 무디스는 한국 정부가 취한 폐쇄 조처로 받아들이고 리스크가 높아졌다. 신용등급의 조정 문제를 검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 문제는 안보 문제이기도 하고 평화의 문제이기도 하고 한국 경제의 신용도를 좌우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이기도 한 겁니다. 지금 개성공단 문제가 하나 있다면 한미 간에 사드 배치 협의를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사드 배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될 겁니다. 국내 변수가 있고 네. 중국 변수가 있고 두 가지 변수가 다 정부의 의지와 무관하게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 단정적으로 결국은 사드가 배치될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돈 문제에 관심이 있었어요. 사드 배치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한 개 포대하는데 1조 원이 넘게 든다 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그 돈 누가 내는 겁니까? 주한미군의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를 공식 협의하겠다라고 발표했을 때 국방부에서 얘기한 얘기는 만약에 배치하게 된다면 1개 포대를 배치하게 될 텐데 그건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거고 미국이 되는 돈이다. 그 한미 소파에 따라서 부지와 시설, 그다음에 시설, 기반 설비. 시설 이런 것들은 한국이 되고 전개 비용, 운영 비용은 미국이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사드가 한번 들어오게 되면 한 개 포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앞선 얘기긴 하지만 두 번째 포대는 한국이 사게 되겠죠, 아마도. 미국이 계속 재정 압박도 있는데 1조 달러에 해당하는 그 사드 포대를 계속 한국에 무료로 제공하기에는 미국이 감당해야지 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온 건 화장품 샘플이죠. 네, 그래서 그렇군요. 먼저 하나 발라봐 해서 자기들이 주한미군 기지에다 하나 놓고 그다음부터 이제 돈 내고 사야 될 거 있죠. 몇 조씩이나 써가면서 사드를 배치를 하면 북 미사일로부터 지키는데 유용한가요? 사드가 한국말로 풀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고요. 다시 얘기하면 종말 단계 요격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미사일을 쏘면 이렇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점으로 올라갈 때 요격을 하는 게 아니고 정점을 찍고 떨어질 때 요격을 합니다. 그리고 정점을 찍고 떨어질 때 요격하는 범위가 40km에서 150km 사이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북한에서 우리한테 고고도 미사일 같은 걸 뭐 장거리 미사일 우리한테 쏘는 이렇게 건 쏘는 아닌 거지, 것 이렇게. 같은데요. 예. 한국은 휴전선에서 저기 제주도까지도 한 400km도 안 돼요. 네. 그렇게 높이 올라갔다가 북한이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쏠 수는 없죠. 하늘에다가 이렇게 쏴야지 되니까 뭐 그런 기사도 가끔 나오긴 하더라고요. 뭐 노동 미사일을 발사 각도를 이렇게 수직에 가깝게 해서 쏜다 그러는데 군사적으로 그럴 필요는 전혀 존재하지 않죠. 뭐 더 싼 스커드 미사일을 쏴도 되는 거니까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스커드가 있죠. 그다음에 중거리 미사일 노동이 있고 지금 개발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이 있습니다.
대포동 미사일이라고 보통 하는데 한국에 해당하는 건 스커드예요. 한 300km 안쪽에 있는 스커드 미사일이고 500에서 2000km까지 나오는 중거리 노동 미사일은 일본에 해당하는 거죠. 일본이나 괌이나 이런 일본은 노동 미사일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네. 근데 노동 미사일은 한국에 해당 사항 없어요. 제주도 넘어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미국하고 관계된 거지 한국이나 일본하고 관계된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2월 7일 날 발사한 것을 위성을 실어나르는 평화적 목적의 로켓이 아니라 어차피 탄도 미사일 기술이 쓰였으니까 ICBM이라고 간주하더라도 그날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다고 발표하는 게 논리적 정합성이 있는 대응책이냐면 전혀 그렇지 않죠. 한국은 원래부터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건 휴전선 일대의 안반 밑에 배치되어 있는 장사정포죠. 서부전선에서 동부전선 끝까지 있는 그 장사정포의 사정권 안에 서울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도권이. 장사정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어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장사정포를 무력화할 수 있는 건 선제 공격밖에 없는 거고요. 아니 공중에서 미리 뭐 폭발시킨다거나 그건 불가능한 거죠. 미사일하고 다른 무기니까. 선제 공격으로 폭발시키는 방법 말고는 문을 따고 나와서 바로 쏘면 1격은 맞아야지 되는 거고 2격을 발사하기 전에 파괴하는 그런 쪽으로는 한미 양국군이 연구를 열심히 하고는 있죠. 장사정포, 스커드 이런 거 다 재래식 무기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핵이나 전략 무기가 아니고요. 이것에 대해서 사드를 대는 건 약간 경광부회죠.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반발하는 이유도 그런 데 있고. 사드가 미국 정부에서 배치 요청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한중 관계 이런 것 고려해서 그동안 거부하고 있다가 이번에 미국의 일종의 수건섭이죠. 그래서 MD 체제에 뭐 이렇게 편입되는 뭐 그런 단계 아니냐 이런 의심들도 많이 하던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사드 배치 문제를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1월 3일 날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얘기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 압박용이다. 매우 위험한 중국 압박용 카드를 대통령이 꺼내들었다라고 하고요. 이 문맥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드가 그러니까 한반도, 그러니까 북핵 대응이라기보다는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서 당신들이 우리를 대북 압박하는데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국이 좀 배치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사드를 한반도에다 배치하겠다. 너 이거 싫지? 그러니까 이거 말리려면 내 말 좀 들어줘. 그러면서 한 게 그거잖아요. 좋은 친구는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라는 얘기가 그게 이제 쌍으로 나오는 건데 매우 복잡한 군사 외교 기술적 판단을 해야지 되는 문제를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풀어간 사례고 그 이후로 한중 양국의 그 외교 당국자들이 만나면 대북 제재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드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이 엉킨 거죠, 사실은. 한중 차관급 전략대회가 오전에 외교부에서 진행됐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시간을 사드 가지고 말싸움을 했을 겁니다. 한국은 뭐 중국 너네 겨냥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고 중국은 우리 겨냥한 건데 왜 그 북한 그 핵이나 로켓 발사 빌미로 해가지고 미국 편드냐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제재 얘기할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나 바람과 관계없이 일이 좀 꼬이게 되고 있는 거죠. 사드 문제 가지고. 이재훈 팀장 설명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에서는 이를테면 국회에서 법안 통과 안 시켜주면 대통령이 거리 소명도 하고 또 뭐 심판해달라고 이렇게 호소도 하고 또 이제 그게 여론에 보면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재미가 들려서 이제 국제 문제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훨씬 더 복잡해지고 꼬이고 굉장히 좀 걱정은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여론조사에서 보면 사드 배치 여론이 높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사드가 뭔지 잘 모르는 측면이 있는 것 같기도. 1차 설문이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일단 예. 사드가 뭔지 잘 모르게 돼 있습니다. 제가 비유를 이렇게 해볼게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독도를 방문했어요. 그래갖고 일본에서 반발하고 했을 때 우리나라 여론조사 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 지지도도 많이 올라갔고 뭐 우리 대통령 가는 게 어떠냐 그래서 찬성 여론이 높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로부터 몇 년 동안 한일 관계가 파탄 났거든요. 그랬었죠. 박근혜 정부 때까지도 고생을 했는데요. 그런 그 중요한 정책 결정을 여론조사를 가지고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이 사드가 무엇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사드를 둘러싼 논란의 지점을
균형 있게 제공하느냐,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알기로 뭐 70%인가 60%인가 나온 건 그건 핵과 로켓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사드 배치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일 겁니다. 그럼 당연히 찬성하는 여론이 많이 나오죠. 일종의 설문 조작이고요. 예. 그건 그런 보도는 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설문 조작이기도 하고 지금 피부로 느끼는 위협의 종류가 다른 거죠. 지금은 핵과 미사일이 위협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지만 만일 중국이 경제 제재를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안보적인 위협을 중국이 가하기 시작을 한다면 그게 훨씬 더 크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여론은 또 바뀌겠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뭐 사드 배치 문제에 관련해서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중국이 작은 나라가 아니어서 대놓고 뭐 화를 내거나 경제 보복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나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굉장히 많습니다. 일례로 삼성전자가 해외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시안에 삼성공작 공장이 있습니다. 그게 삼성전자가 국외에 투자한 것 중에 단일건으로 가장 큰 겁니다. 지금까지. 현대자동차도 시안에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국의 어떤 기업도 어떤 자본가도 중국의 시장을 놓치고 생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중국 정부는 공식적인 보복이 아니라 그 법에 나와 있는 행정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압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정 절차 복잡하게 하고 배기 그 환경가스 복잡하게 하고 그러면 그게 바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일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경제 보복이 공식적으로 없다고 하더라도 중국 정부가 안 움직인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사드 배치의 어려움, 외교적인 측면이라면 국내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국방부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100m만 벗어나면 인체에 무해하다 그리고 많은 언론이 그렇게 쓰고 있지만 다수의 전문가들 그리고 환경 전문가들은 고성능 레이더라 인체에 매우 유해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5km 이내에는 예, 상식적으로 유해하겠죠. 굉장히 강한 전자파를 2000km, 3000km를 감지하는 레이더 전자파가 사람들한테 유해하지 않을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전자레인지의 전자파도 전자레인지, 네. 유해하다는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한국은 원천적으로 사드를 배치할 만한 지형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구 밀집 지역이어서. 그런데 이제 지금 거론되는 데는 평택, 대구, 군산, 원주, 칠곡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 대구에는 사드 찬성론자인 유승민 의원이 있고요. 평택에는 원유철 원내대표가 핵무장까지 해야지 된다는 원유철 그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있는데 이 두 분이 다 사실상 자기 지역구에 배치하는 건 반대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좀 애국심이 부족하신 것 아닌가요? 두 분 다? 보수 정객으로서? 국회의원 노릇을 열심히 해야지 애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드가 배치되면 국회의원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런 원고 심리 때문인데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 유치하겠다는 사람이 나오면은 선거에서 아주 그러니까 보기 좋게 낙방하겠죠. 한국 사회가 어쨌든 그런 문제, 환경, 인체, 유해, 무해 이런 문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시설 같은 게 들어서는 것에 시민의식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개개인의 그 재산권에 대한 관심 차원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사드 배치 지역이 아마 확정될 경우에, 확정해서 정부가 발표할 경우에 그 지역은 전에 이제 평택으로 주한미군 통합기지가 이전됐을 때 대출이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복잡한 저항이 있었죠. 그다음에 제주도에 해군기지 들어설 때도 강정기지 문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죠. 사드 배치 지역이 확정되는 그 순간 그곳은 제2의 대출이나 제2의 강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몇 년에 걸쳐서 지속될 거라 예전 같지 않아서 저항하는 시민들을 뭐 총칼로 위협해가지고 어디다 갖다 버릴 수가 없는 거라 국내적인 문제도 굉장히 크고요. 그 국내적 저항을 감당할 수 있는 정치인이 과연 있겠냐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은 2년 남았는데 2년 안에 배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출이나 강정기지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와닿는 이유가 중국을 겨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생각구열도나 또는 남서군도 이런 데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을 한다. 그러면 제가 중국 인민해방군의 사령관이라면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 기지 제일 먼저 공격할 제일 먼저 공격할 것 같아요.
그러니 그게 대출이나 강정마을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더 위험한 것이죠. 그렇죠. 단지 전자파의 문제가 아니고 온몸으로 빨가벗고 노출되어 있는 곳에 지금 있는 거죠. 실제로 그 미국의 MD 체제를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도입을 하려고 그래요. 예. 그런데 러시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MD 배치하면 그곳은 핵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든지 말든지 니네 마음대로 하는데 MD를 배치하면 우리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핵으로 공격할 포인트가 된다라는 건데 사드 기지는 그 전략 핵 공격의 포인트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정부는 사드는 MD랑 무관하다 그러는데 사드 만드는 회사가 록히드 마틴이에요. 록히드 마틴의 개발 담당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드 is a key element of the US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드라는 건 미국의 MD 체제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다라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 한미가 사드 배치 협의하겠다라고 했을 때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나와서 그랬죠. 미사일 디펜스 캐퍼빌리티를 높이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MD 능력을 높이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사드가 고립된 미사일 시스템이 아니라 미국이 구축하려고 하는 거대한 신의 방패인 MD 시스템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이자 최전선에 배치된, 한반도면 최전선입니다. 중국하고 러시아의 코앞인 그 최전선에 사드가 배치되는 걸 중국이나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좌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위험하고 중대한 국면이죠. 김보엽의 더정치 9회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